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경기대학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릴레이와 브루넬리스키 요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갈릴레이와 브루넬리스키는 둘 다 중세 사람이고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브루넬리스키가 좀 더 이제 앞쪽에 있던 사람이고 갈릴레이가 좀 더 뒤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갈릴레이 같은 경우는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중세의 조금 끄트머리에서 현대 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갈릴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근대 현대 과학에서 뉴턴과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었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중세 하면은 인문학적으로나 특별히 예술적으로 암흑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중세 전기와 후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세 전기는 정말 말 그대로 암흑기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근대 현대로 넘어가는 그 중세 후기에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중세 후기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종교개혁 같은 것을 좀 뭐 기준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후기, 종교개혁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후기.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태어난 그런 시점과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보면 후기인데,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또 미켈안젤로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죠. 자, 그 중에서도 갈릴레이와 브루넬리스키에 한번 주목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갈릴레이부터 한번 보죠. 소개했듯이 현대 과학의 아버지예요. 왜 현대 과학의 아버지냐? 이 사람은 천문학을요, 그냥 단순하게 하늘 이렇게 자기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지 않았어요. 또 천문학을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떻게 보면은 뭐 비수학적으로 또는 뭐 점성술 하듯이 어, 뭐 별자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의 운세가 어떻게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천문학이라는 것을 하면서 만원경을 사용하여서 정밀한 측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기가 관찰한 결과를 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했어요. 이런 공로 때문에 현대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찰과 측정과 또 그것을 여러 번 반복 관찰됐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통해서 이 하늘, 이 천문의 변화를 뭔가 예측했거든요.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예를 들면 얼마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 거를 예측이라는 걸 이제 했어요. 그게 사실 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관찰과 측정, 반복적인 관찰과 측정을 통해서 뭔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게 갈릴레이가 한 일이에요. 이게 이제 갈릴레이 전과 후의 수학, 이 과학자들이 그게 다른 거죠. 갈릴레이 전까지는 대부분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수학이라는 걸 정확하게 갈릴레이처럼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또 관찰과 측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갈릴레이처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갈릴레이의 또 중요한 공로는 이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구가 돈다,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이잖아요. 움직일 동. 지구가 움직인다. 어디를?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태양 중심설이에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 그 전까지 있었던 이론은 뭡니까? 천동설이죠. 하늘이 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과 달은 뭐 지구를 돌긴 하지만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거다. 지구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이죠. 천동설. 근데 이 패러다임을 과학적인 어떤 관찰과 측정, 그 다음에 예측을 통해서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야.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정말 이 패러다임 전환이죠. 근데 갈릴레이가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했다고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제 의아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갈릴레이의 앞선 인물 중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떠오르실 수도 있고,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지동설을 주장한 게 아닌가? 맞죠? 그건 맞아요. 맞는데 코페르니쿠스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제가 쓸게요. 찍어서 맞춘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는요, 관찰과 측정과 수학적 이론을 만들어서 지동설을 밝힌 게 아니라 찍어 맞춘 거예요. 또 뭔가 이미 중세 시대에도 하늘을 그냥 육안으로든지 아니면 좀 성능 나쁜 만안경으로 하늘을 관찰하면서 이 화성의 역주행 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화성의 역주행 같은 현상들을 천동설로 설명하려면은 좀 더 복잡한 이 가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정.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화성이 역주행하는 거야 라는 뭔가 복잡한 설명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설명해 버리면 복잡한 이론이 필요 없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오캄의 면도나 이렇게 얘기하죠. 복잡한 가설은 사실이 아닐 때가 많다. 단순한 게 좋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단순한 게 좋지만은 너무 단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렇게 균형을 잡긴 했지만 대부분의 과학 분야에서는 복잡한 이론보다는 단순한 이론이 좋습니다. 경제성의 원리죠. 그래서 한 가지 이론을 통해서 다 설명될 수 있는 게 좋은 것이지, 한 가지 한 가지 현상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이론이 필요한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관통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봤을 때 그 관통할 수 있는 이론이 지동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찍었어요. 네. 수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만환경으로 측정하는 어떤 결과를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은요,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일단.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구나를 알게 된 거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몰랐습니다. 거의 관심이 없었죠.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또 당시에 지동설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단체가 하나 있죠. 교회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코페르니쿠스는 별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별로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뭔가 예측한 결과가 아니니까, 또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별로 위협이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종교 재판을 열었다거나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가 종교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근데 갈릴레이는 달랐어. 이거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다 보니까는 현대과학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컸죠. 사람들이 이거 진짜인데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가 위협을 느끼죠.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파급력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보다는 갈릴레이의 파급력이 훨씬 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페르니쿠스를 현대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패러다임 전환을 실제로 가져온 것은 갈릴레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그런 지동설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존중해서 뭔가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을 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이런 말은 쓰지만, 실제로 코페르니쿠스가의 공로라기보다는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간 건 갈릴레이의 공로죠. 근데 이 현대과학의 아버지, 근데 갈릴레이가 그러면 과연 또 천동설만 발견을 한 거냐? 아니, 천동설을 지동설로 넘어가게 하는 거에만 공로가 있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것도 많이 발견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법한 거 하나를 지금 이제 얘기할 건데, 갈릴레이는요, 우리가 밤마다 보는 달이요. 그 달에 산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달에 산이 있다. 만환경으로, 자기가 만든 만환경으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 관찰을 한 결과를 토대로 달에 산이 있어.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대과학에서 정밀한 측정을 하면서 또 실제 우리 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달에 산이 있다는 걸 더 확실히 알게 됐죠. 갈릴레이가 이미 확인한 거를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고 온 거예요. 자, 갈릴레이는 어떻게 근데 달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달에 산이 있다는 걸 그렇게 확신하고 주장했을까?
또 자기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달에 산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릴레이가 과학만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갈릴레이가 천문학만 하거나 수학만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이는요, 미술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유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술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취미생활로.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에도 조예가겠지만 미술에도 나름, 물론 뭐 예술가로 나간 건 아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하고 견줄 수는 없어요. 라파엘로 뭐 이런 사람들 견줄 수는 없습니다. 뭐 렘브란트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취미로서 아마추어 예술가로서는 꽤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추어 예술가. 그러니까 본업은 과학자이자 천문학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부업 같은 걸로 그냥 취미 생활이죠. 취미 생활로 미술을 했어요. 유화를. 그리고 미술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그러니까 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술의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 여러분들도 또 PPT 같은 거 만들 때 도형 만들어 놓고 안에 색 채울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하나 있는데 그라데이션 아시죠? 그라데이션. 명암이 쫙 바뀌게끔 뭔가 하는 거. 그럼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상 회화에서 그런 그라데이션을 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산을 이렇게 바라본다. 산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둡게 그리는 곳이 있고 좀 밝게 그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어둡게 그리고 어디를 밝게 그려요? 그렇죠. 산의 높이가 낮은 곳은 좀 어둡게 그리고 차츰 밝아지게 그리죠. 우리는 그런 그라데이션을 보고 이 사람이 산의 높낮이를 표현했다는 거를 대본에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꼭대기고 여기가 계곡이구나 알아보잖아요. 여기가 높은 건 낮은 곳. 왜? 실제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산의 높은 곳은 빛을 바로 받으니까 더 밝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래로 갈수록 그림자 가지고 어두워지니까 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산을 멀리서 보면은 아래쪽이 더 어둡잖아요. 위에가 밝고. 자, 이게 핵심이에요. 감자 보이신 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갈릴레이가 달에 산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어느 날 달을 이렇게 관찰하는데 한 번만 관찰한 건 아니겠죠. 반복적으로 관찰하는데 달을 이렇게 보는데 그라데이션이 지는 거예요. 밝고 쭉 어두워지고 또 밝았다가 쭉 어두워지고 밝았다가 쭉 어두워지고 이런 게 나타나네. 이게 근데 미술에서 뭐라고요? 그치. 높낮이를 표현할 때 쓰는 기법이잖아요. 자기가 미술을 하면서 산을 그릴 때 높낮이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그라데이션 기법, 이 명암 기법, 높은 곳은 빛이 보니까 밝고 아래쪽은 어둡게. 이 그리는 기법이 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죠. 뭘 알게 됐어요? 달에 높낮이가 있다. 달에 높낮이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이가 달에 산이 있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사실 당시에 갈릴레이만 달을 관찰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갈릴레이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든 만환경으로 뭐 관찰하고 이런 것이 있긴 있었지만 갈릴레이만 하늘을 보는 천문학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천문학자들 중에 오직 갈릴레이만이 지동설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정립해냈죠. 왜? 갈릴레이는 과학, 그냥 천문학, 하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수학을 했던 사람. 이해되세요?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그 천문학자들 중에 오직 갈릴레이만이 달에 산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왜? 갈릴레이는 천문학만 한 사람이 아니라 미술, 유화를 그렸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뭔가 새로운 발견, 시대를 전환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 물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천문학이면 천문학, 물리학이면 물리학, 이런 전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취미생활이나 아마추어 수준으로 그 이외에 또 다른 지식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갈릴레이에게 수학이 과학자이자 수학자, 또 어떤 천문학자이자 수학자, 천문학자이자 미술가인 것처럼 수학과 미술이라는 또 다른 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이것처럼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자, 브루넬리스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레이보다는 좀 앞선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건축가입니다. 당시 아주 유명한 건축가였어요. 또 좀 괴짜로 유명했죠. 이 사람이 한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두오모 성당, 이 두오모 성당의 도움, 지금 이거예요. 요거. 두오모 성당의 도움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두오모 성당의 도움을 완성하지 못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둥그랗게 구멍만 뚫어놓고 그 누구도 그 도움 건축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브루넬리스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도움 건축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여러분들 뭐 생각할 때 3D 프린터로 찍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짓는다는 게 사실 그냥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상당한 어떤 어, 지식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 도움 건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브루넬리스키가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또 당시에 이 두오모 성당의 건축을 주도한 가문이 아주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 재벌이라고 해야 될까? 금융업과 상업으로 재벌이 된 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디치 가문이거든요. 이 메디치 가문이 후원해서 이 두오모 성당을 어떻게 보면 지은 거예요. 그리고 메디치 가문 후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메디치 가문에서 월급 받고 일해서 어떻게 보면 두오모 성당 완성한 사람이 브루넬리스키입니다. 근데 이 브루넬리스키가 어떻게 보면 이 두오모 성당의 돔 건축만으로 유명하냐? 아니요, 유명한 게 또 있어요. 이 사람이요, 제가 아까 원래 주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건축가잖아요. 뭐 건축가이죠, 건축 뭐 설계사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 뭐 디자이너라고 해야 될까? 근데 실제로 시공도 하는 건축 디자이너죠. 근데 이 사람이 두오모 성당의 돔 건축만 한 게 아니고요. 원근법을 발견했어요. 원근법. 네?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요? 맞게 들었어요. 원근법. 네, 미술에서 사용하는 원근법이요. 이렇게 프로스펙티브. 이렇게 소실점에 쫙 모아지는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요 바닥은 멀리 갈수록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모아지고 하늘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모아지죠. 이게 원근법이잖아요. 이거를 미술가가 발명한 게 아니야. 아니, 발견한 게 아니야. 미술가가 원근법을 발견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세 이후에 어떤 근대 미술부터 원근법이라는 거를 정말 자유자재로 잘 쓰게 됐거든요. 근데 그 공로가 어떤 미술가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브루넬리스키라는 건축가에게 있었어요. 자, 그럼 브루넬리스키는 어떻게 이 원근법을 발견하게 됐느냐? 이 사람도요, 건축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수학과 기하학에 다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냥 뭐 벽돌로 뭔가 쌓아 올리고 뭐 대충 짓고 그렇게만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사실 동검축 못 하죠. 그리고 균형 잡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이 기하학과 수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사실 동건축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브루넬리스키는 원래는 원근법을 발견하려고 뭔가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견이죠. 진짜 주목적은 따로 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발견된 게 원근법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던 원래 다른 건 뭐냐? 투시도를 만드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부 건물 설계도, 건축물 내부 설계도. 그것도 이제 3차원으로. 3D. 그러니까 굉장하죠? 3차원 건물 설계도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 투시도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투시도를 잘 그리고 싶을까? 막 건축도 하지만 수학도 했고 기하학도 했던 사람이니까 막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투시도에 푹 빠져서 3차원 내부 설계도에 푹 빠져 있던 어느 날, 이 브루넬리스키가
페어들 사이에서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던 모양을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생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보니까는 건물들이 뒤로 갈수록 일정한 비례로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비례해서. 똑같은 크기의 건물들이 만약에 건물들이 길가에 쭉 늘어서 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 거냐? 이렇게 길이 줄어들면서 똑같은 크기의 건물들도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려져야 될 거거든.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건물이 계속 이어지면은 하다가 저 멀리서 한 점에서 딱 만날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은 거야. 그리고 바로 이게 이제 머릿속을 번쩍하는 순간이었죠. 모든 게 좀 명확해졌어요. 선이 만나는 점. 그게 그 점이 어떻게 보면 투시도를 그리는데 아주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내부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가까운 부분은 좀 길게, 멀리 보이는 부분은 쭉 가면서 딱 만나게. 그게 어떻게 보면 투시도를 그리는 데 되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을 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만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내 앞에 올수록 좀 커 보이고 멀어질수록 좀 작아지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소실점을 찍어야 건축물 내부 설계도를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이 표현할 수 있구나, 그릴 수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건물의 지붕과 벽에서 연장선을 쫙 그었을 때 만나는 그 점. 그 소실점을 정확하게 찍는 것이 공간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비결이다라는 걸 알게 됐죠. 내부 설계도를 그리려면 어떤 기준되는 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되는 점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기준되는 점이 어디냐? 바로 소실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할 수 있고, 거기 이제 설계도라는 것은 그 치수도 써줘야 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잘 그린 다음에 단순하게 그리는 거 아니죠. 비례식에 맞게, 축적 비례식에 맞게 딱 그린 다음에 치수를 써주면 된다는 것도 이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건축물 내부 설계도 3D, 그것도 3차원 건축물 내부 설계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3차원 내부 설계도, 건축물의 내부 설계도를 창시한 사람도 누군가요? 브루넬리스키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견된 게 뭐라고요? 미술에서 사용하는 원근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브루넬리스키가 원근법을 발견하기 전까지의 이 중세 그림들을 보면요, 되게 이상한 게 많아요. 원근법이 맞지 않아. 갑자기 막 앞에 너무 뭔가 큰 게 튀어나와 있고 막 뒤로 갈수록 뭔가 안 맞아요. 또 이렇게 뭔가 차폐가 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가려져야 되는 게 있어요. 앞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뒤에 거니까 살짝 가려져야죠. 근데 이런 것도 막 무시하고 뭔가 막 그린 것도 너무 많아. 근데 브루넬리스키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딱딱 맞습니다. 앞에 똑같은 크기라면 뒤에 갈수록 일정 크기가 작아져요. 밑에 예를 들면 바닥에 이 벽돌이 있다. 근데 그 바닥에 있는 벽돌은 똑같은 크기잖아요. 근데 그 바닥을 그린다. 그러면 멀어질수록 일정한 비율로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그려져요. 그런 걸 하게 된 게 브루넬리스키의 원근법을 발견한 이후부터요. 자, 근데 이 원근법을 발견한 브루넬리스키는 다시 말하자 원래 직업이 뭐라고요? 건축가다. 건축 디자이너다. 근데 뭘 했던 사람이라고요? 수학도 공부하고 기하학도 공부하고, 사실 뭐 미술도 좀 했겠네, 당연히 디자인을 하려면.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 내부 설계도를 만들려다가 뭘 했다고요? 원근법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역시 만드는 사람은, 갈릴레이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새로운 어떤 개념을 제시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정통할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른 분야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요것을 또 한번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분야에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새로운 생각, 때로는 뭐 좀 엄청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다면 막 혁신을 이루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공 분야도 충분히 공부해야 될 뿐 아니라 갈릴레이와 브루넬리스키처럼 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